기술 혁신 그 자체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혁신을 이끄는 최정예 선수들로 구성된 팀 전체에 투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는 어려움을 넘어서 미래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그 거대한 숲, 그 흐름 전체에 올라타는 전략이죠.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강력한 가속력을 더해줄 고성능 스포츠카와 또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는 대형 세단을 함께 갖추는 방법, 지금부터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어떤 나무를 심을까 여기에만 집중할 때 사실 어떤 숲에 들어가야 할까,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에 속할 것인가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그 가장 역동적인 숲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인 그 고성능 스포츠카부터 바로 살펴보죠. 바로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보통 주가 지수라고 하면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기술과 혁신이라는 과목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만 모아놓은 혁신 우등생 특별반이라고요.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리고 그 특별반에는 아주 독특하고 또 중요한 입학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주는 들어올 수 없다는 원칙이죠. 잠깐만요. 금융주를 뺀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오히려 금리 인상기처럼 특정 국면에서는 금융주가 시장을 방어하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 안정성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가는 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와, 금잘갈그러운 지적이십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100의 정체성이 안정성이 아니라 혁신의 순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금융업하고 기술기업은 사업의 본질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금융사는 돈 자체를 원재료로 삼고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죠. 반면에 기술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요. 이 둘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뭐랄까, 단거리 육상 선수랑 마라톤 선수를 같은 트랙에서 뛰게 하고 기록을 재는 것과 같아요. 규칙이 다른 게임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규칙이 다른 선수인 금융주는 아예 처음부터 경기장에서 배제했다는 거군요. 분석은 명확해지겠지만 그만큼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은 금융업 특유의 복잡한 규제 리스크나 예측 불가능한 금리 변동성에서 자유로운 오직 비금융 혁신 기업들의 순수한 성적표인 거죠. 투자자가 기술 기업의 성장성이라는 그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그러니까 나스닥100은 단순한 100개 기업 목록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기준으로 정제된 혁신 정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우등생 특별반이 고정된 멤버가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나스닥100의 핵심 동력입니다. 리밸런싱이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이죠. 프로스포츠 리그의 승강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매년 12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성적이 부진한 선수는 2부 리그로 내려가고 새롭고 유망한 선수가 1부 리그로 올라오는 시스템입니다. 스스로 낡은 세포를 교체하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아,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떤 기업이 밀려나고 또 어떤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요. 가장 최근인 2025년 12월 사례를 보면 한때 시장을 이끌었던 룰루레몬이나 바이오젠 같은 기업들이 지수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데이터 스토리지 분야의 새로운 강자인 시게이트하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들이 차지했죠. 잠깐만요. 그럼 룰루레몬이나 바이오젠이 퇴출된 건 단순히 실적이 나빠져서라기보다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시장이 정의하는 최전선의 혁신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서바이벌 시스템 덕분에 나스닥100은 특정 시대에 갇히지 않고 항상 시장 최전선에서 가장 강력하고 시에 적절한 라인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옥석을 가리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재구성해주는 셈이죠. 와, 정말 끊임없이 신선한 필에 수혈받는 시스템이네요. 하지만 다시 고성능 스포츠카 비유로 돌아가 보면 강력한 엔진만큼이나 급가속, 급정거에서 오는 위험, 즉 극심한 변동성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감상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통해 아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강력한 가속력의 이면에는 그만큼의 충격 흡수 능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존재하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무려 78%가 폭락했습니다. 78%? 와, 거의 모든 자산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네요.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면 더 처참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대 기업이 된 아마존이 당시 주가가 마이너스 95%까지 떨어졌고요. 네트워크 장비의 제왕이었던 시스코는 마이너스 80% 하락을 경험했죠. 하지만 정말 뼈아픈 건 그 고점을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에 투자했다면 2015년이 되어서야 겨우 원금을 되찾았다는 뜻이죠.
15년이라니. 그 15년 동안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고 페이스북도 없다가 생겨났잖아요. 그 엄청난 시간의 기회비용을 모두 날린 셈이군요. 변동성 관리가 자산의 시간 가치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사례도 명확합니다. 2022년 금리 인상기처럼 시장 전체가 어려울 때 대형 세단에 비유되는 S&P 500 지수가 약 13% 하락하는 동안에요. 스포츠카인 나스닥 100은 그 2배가 넘는 28%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락장에서 훨씬 더 깊은 충격을 받는다는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과거의 큰 상처와 최근의 약세까지 보고 나니 이런 의문이 드네요. 이런 극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스포츠카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현재의 혁신이 과거 닷컴 버블 시기에 막연한 기대와는 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합니다. 그때는 꿈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실체에 있는 성장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돈의 흐름, 바로 자본 지출, 캐펙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자본 지출은 2025년 4천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5,27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과 AI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완전히 새로 깔리고 있다는 거군요. 이건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라 전 세계에 새로운 디지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아요.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애플의 iO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처럼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기업들이 중심에 있죠. 한번 이 생태계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거대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겁니다. 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이 디지털 고속도로가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데이터 인프라 같은 핵심 시장은 2035년까지 연평균 약 30%의 높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나스닥 100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가장 효율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티켓인 셈이죠. 과거의 실패는 분명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래의 기회를 외면하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군요. 나스닥 100은 강력한 성장 엔진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양날의 검이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루기 힘든 이 스포츠카를 당신의 포트폴리오에서 현명하게 운용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는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는 기술이 아니라 체계적인 원칙과 그것을 지키는 인내심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세 가지 핵심 전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산 배분, 바로 코어 위성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코어와 위성으로 나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즉 핵심 선수는 S&P 500입니다. 전체 자산의 한 60에서 70%를 여기에 배치하는 거죠. 우리가 대형 세단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시장 전체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따라가면서 포트폴리오의 기초 체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40%를 나스닥 100이라는 위성 자산에 배분하는 겁니다. 이 스포츠카는 팀의 공격수 역할을 하면서 강력한 성장 잠재력으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임무를 맡죠. 결국 하락장에서는 S&P 500이 방패가 돼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상승장에서는 나스닥 100이 창이 돼서 공세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천후 포트폴리오. 이걸 만드는 전략이군요.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꾸준히 전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코어와 위성으로 나누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카는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셨잖아요. 막상 투자를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데 이런 심리적인 함정이나 타이밍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그 지점이 바로 두 번째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변동성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친구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적립식 투자입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죠.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는 오만을 버리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일단 가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죠. 하지만 주가가 계속 떨어질 때 사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고 더 기다렸다가 사야 할 것 같은 유혹을 느끼게 마련인데요. 오히려 그럴 때가 기회입니다. 적립식 투자의 마법은 주가가 하락했을 때 빛을 발하거든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사게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즉, 감정을 배제하고 가격이 아닌 수량을 모아가는 전략인 셈입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이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산 배분으로 구조를 짜고 적립식 투자로 심리적 변동성을 관리한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실제로 투자할 수단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로 QQQ와 QQQM이 있습니다. 두 상품은 추종하는 지수는 같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QQQ는 1999년에 상장돼서 역사도 길고 거래량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주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에게 적합하죠. 그럼 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그런 목적이라면 2020년에 상장된 QQQM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운용 보수가 QQQ보다 저렴하기 때문이죠. QQQ가 연 0.20%인 반면 QQQM은 0.15%입니다. 0.05%포인트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20년, 30년 장기 투자를 하면 복리 효과 때문에 이 작은 차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상당한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장기 투자자에게는 미세한 비용 차이 하나하나가 미래의 자산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장기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니까요. 작은 보폭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미래 혁신을 이끄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지만 그만큼 높은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고성능 스포츠카를 혼자 운전하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세단 S&P 500과 짝을 이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꾸준한 적립식 투자로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는 거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숫자를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미래에 대한 철학적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나스닥 100에 당신의 자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기술 혁신이 결국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그 신념에 동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투자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서 미래에 대한 나의 가치 판단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논의를 마치며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10년 후 당신의 자산이 어떤 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있기를 바라십니까?